네, 3차시 인공지능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질문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조금 뭐 틀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생각이 좀 다르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공지능이 상당히 핫한 이슈가 되었죠. 2016년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2016년도 뭐 이세돌 알파고의 대결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라든지 이제 뭐 산업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모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뭐 의료 그리고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마케팅, 판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는 1940년대부터 쭉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이라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AI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이 1956년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만났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1956년도에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 이런 회의에서 용어가 처음으로 이 AI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인공지능은 이제 학습의 모든 면 또는 지능의 다른 모든 특성을 기계로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고 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을 한 거죠. 지능을 컴퓨터, 기계에 어떻게 모사할 수 있을까, 따라하게끔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6년도에 인공지능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그 전인 43년에 이분도 많이 나오는데 워렌 맥클록이라는 분과 월터 피츠 두 분이 인공지능처럼 사람의 뇌에서 동작하는 것을 기계가 흉내낼 수 있겠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처음. 그리고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으실 앨런 튜링이 50년도에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의 지능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념을 말한 인물들이죠. 뭐 알아두시면 조금 지적이 되겠죠. 맥클록 그리고 피츠 그리고 앨런 튜링은 뭐 워낙 유명하니까 이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용어를 처음으로 56년도에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 퍼셉트론이라는 뉴런, 우리 인간의 이제 뇌에서 작동하는 뉴런의 방식을 인공신경이라는 것을 모사한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프랭크 로센블레트 이분이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되고 나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무궁한 발전을 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죠. 기계를 학습을 시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발전을 많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이 인공지능 역사에는 뭐 겨울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두 번 찾아옵니다. 그때가 이때죠. 이제 여기 암흑기가 도래를 하게 되죠. 기대했던 결과 그리고 이게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점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 이제 한계점을 찾아냅니다. 이 퍼셉트론의 한계점. 그래서 기대가 성과만큼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80년대도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어려움으로 한계 맞이합니다. 이때는 한계점이 지금과의 차이가 하드웨어의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연산이 많이 필요하고 계산을 많이 해서 지능을 학습시키고 이 내용인데 이때의 하드웨어 가지고는 좀 부족했던 것이죠. 최근에는 그래픽 카드에서 사용하는 GPU도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CPU도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연산 속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 하드웨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2010년대 들어서서 아주 핫하게 지금 딥러닝, 인공지능이 이슈가 되고 기술이 발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체스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와의 대결에서 러시아 사람한테 이제 97년도에 이깁니다. 체스는 경우의 수가 이제 낮죠. 바둑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0년도 더 전에 체스는 이미 컴퓨터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을 조금 거듭해 오다가 이 2006년도에 이거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발표를 합니다. 네, 딥러닝 뒤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신경망인데 얘를 이제 딥하게, 이제 깊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발표합니다. 이 이후로 엄청난 딥러닝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논문도 아마 찾아보시면 좋은 논문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이제 딥러닝이 엄청나게 이슈를 끌기 시작하고 딥러닝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CNN 뭐 들어보셨나요? 뭐 DNN 뭐 GAN 뭐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들, 스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숫자를 인식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발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는 뭐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진대회입니다. 이미지를 보고 여기 무엇이다를 하는 것에서 딥러닝을 사용한 팀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확도가 많이 그렇게 90% 이상 100%까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걸 오면서 이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를 하고,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를 만든 회사죠. 영국의 회사. 인수를 하고 2016년도에 이세돌한테 4대1로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제는 3대0인가요? 한 판도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완패를 당하게 되죠. 네, 그래서 바둑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을 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드웨어의 발전, CPU는 우리가 컴퓨터를 동작을 하는데 다양한 데 연산을 씁니다. 운영체제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여러 개 돌려야 되고, 윈도우도 돌려야 되고, 뭐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CPU들은 연산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키는데 뭐 우리가 인공지능은 곧 학습이죠. 학습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학습을 계속 시켜야 되는데 이 CPU를 할당하기가 힘듭니다. 얘가 CPU가 계산하는 애죠. 하드웨어 중에서 계산하는 애인데 그런데 최근에 GPU라는 그래픽카드, 네, 그래픽카드에 연산 장치인 GPU가 추가가 됩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제 GPU가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됩니다. 요새 3D 게임 엄청 실제 사람같이 막 나오고 그러죠. 그 그래픽카드 연산 능력을 이 학습에 모두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딥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컴퓨터에 GPU가 보통 뭐 4개, 5개를 한꺼번에 꽂죠. 하나에 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하는 그래픽 카드를 3개, 4개씩 이렇게 달아서 학습을 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뭐 조금 한물 가긴 했지만 그 비트코인, 네, 거기 채굴에도 GPU가 사용이 됐었죠. 네. 그런 식으로 이 연산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을 거두면서 이때 겨울기를 넘어서 딥러닝에도 지금 모든 연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AI의 이제 큰 두 개의 갈래,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갈래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 AI는 ANI와 AGI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N은 이제 narrow, 좁은 의미의 AI. 이거는 general, 일반적인, 넓은 의미가 되겠죠. 구분하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strong AI랑 weak AI, 약한 AI랑 강한 AI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분류가 있는데요. 이 ANI와 AGI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인간형의 AI가 보통 있죠. 인간, 로봇 형태의 AI. 얘는 생각도 하고 시키는 모든 일을 해냅니다. 설명 보시면 do anything a human can do.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얘한테 뭐 청소해 하면 청소합니다. 얘한테 뭐 요리해 하면 요리하고요. 뭐 얘한테 뭐 심부름해 심부름도 시키고. 영화 속에 나오는 이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이런 AI는 모든 걸 합니다. 로봇 형태. 이거는 지금은 영화 속에만 보통 존재하는 AI죠. 그 AGI, 넓은 의미의 AI라고 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AI. 그런데 여기 지금은 2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최근에 개발되는 거는 개발 연구는 다 이쪽입니다. 좁은 의미. 보시면 좁은 의미로 스마트 스피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걔는 하나만 합니다. 한 개. 인공지능 중에서도 하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음성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하나의 기능, 이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게 인공지능 스피커죠. 셀프 드라이빙 카, 자율주행 자동차는 역시 그 이미지, 비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카메라를 통해서 상황을 분석을 하고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 운전만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타가지고 너 요리해 안 되죠.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운전만 할 수 있고요. 웹서치도 이제 뭐 추천 명령어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딱 단 하나만 할 수 있고요. AI 농장 가보시면 뭐 AI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물 주고 햇빛 보여주고 이런 게 있는데요. 걔도 농장 기술만 하나 할 수가 있고요. 공장에서도 뭔가 조립을 한다거나 이런 AI를 보시면 단 하나의 기능만 가집니다. 특별한 가장 큰 기능 하나. 지금 개발되고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다 이쪽입니다. 좁은 분야.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로봇도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여러 개를 동시에 가지기에는 아직까지 하드웨어의 성능도 딸릴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만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더 발전되고 하드웨어가 발전되다 보면 이 AGI 이런 인간형의 안드로이드 형태의 로봇이 등장을 할 수도 있겠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의 분류를 두 개를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ANI에 주목해서 이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ML이라고 많이 줄여서 합니다.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죠. 기계가 학습을 시킨다. 기계는 곧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의 학습, 컴퓨터가 학습하는 거죠. 컴퓨터의 학습을 시킨다. 그리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한다. 라는 의미로 이제 이 인공지능을 달성하기 위한 한 분야,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시킨다고 했어요.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로 무언가를 추론하고 추측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 분야,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AI라는 큰 범위 안에 머신러닝이 이렇게 하나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AI를 구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머신러닝도 안에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이거는 친절히 가르쳐 준다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친절하지 않게 안 가르쳐 준다는 아닌데 안 가르쳐 준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화학습은 뭐 상과 벌을 준다. 우리 강화 이론 아시죠? 어떠한 액션에 행동에 대해서 상을 주고 벌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하나씩 드리자면, 지도학습에는 회귀라고 하는 부분과 분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1번 회귀, 뭐 2번 분류, 3번 군집화, 4번 연구항규칙, 뭐 5번 강화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기법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건데요. 이거를 뭐 순서대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한 번씩 다 다뤄볼 겁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도학습이 어떤 거냐면, 얘는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선형 회계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뒤에 자세히 좀 설명드릴 거예요. 표가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것은 공부 시간에 따른 시험 점수를 많이 하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시간일 때는 뭐 30점, 2시간일 때는 뭐 33점, 3시간일 때는 40점, 4시간일 때는 뭐 45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1시간에 30점, 뭐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찍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표에서 선형회귀는 이 ax 플러스 b 라는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점들을 가장 잘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선을 찾아내는 게 선형회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랑 b 값만 찾으면, 기울기랑 이 y절 평값만 찾게 되면 이 5시간을 넣었을 때, x에다가 6시간을 넣었을 때, 7시간 넣었을 때, 8시간을 넣었을 때 점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하나의 예시죠. 시간만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찾는 것이 선형회귀, 기본 선형회귀고요. 만약에 이게 점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시간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생년월일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뭐 성별을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분류하는 것도 회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요인에 따라서 어떠한 종속 변인이 결정이 될 때 그것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ax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고,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회귀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류와 관련된 내용. 분류와 같은 것은 보통 캣하고 도그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캣이라는 고양이의 특징들, 그리고 강아지의 특징들을 분류화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뭐 다리 4개, 그리고 뭐 수염은 어떻고, 뭐 원은 어떻고, 이런 라벨링을 해줍니다. 어떤 거는 어떻고 특징들을 다 주는 거죠. 이런 애들은 다 고양이야 라고 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그럼 컴퓨터는 이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라벨링된, 네, 라벨링이라고 하는 이 특징들을 다 주어줍니다. 그런다고 강아지도 마찬가지 줘야 되겠죠. 강아지는 이러한 것이 이런 것이 강아지야 라는, 얘도 데이터, 라벨링된 데이터를 줍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르는 사진을 줬어요.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모르는 이런 사진을 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얘가 도그냐 캣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지도학습에서의 분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분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캣이라는 것이 가지는 특징, 도구가 가지는 특징,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게 지도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류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 뭐 분집화, 연관규칙이 있는데요. 지도학습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은 안 가르쳐준다라는 거였죠. 비지도학습은 아까 똑같은 캣과 도구의 사례에서 비지도학습을 사용을 한다면 그냥 고양이 사진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모았어요. 강아지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진을 컴퓨터에게 그냥 던져줍니다. 여기 사진들을 컴퓨터한테 그냥 던져요. 그냥 뭐 줍니다. 주고 나서 네가 분류해봐. 특징을 네가 찾아. 그러니까 이 특징을 얘가 그냥 찾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내게끔 합니다. 컴퓨터가 특징을 찾아서 이 사진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진은 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해서 특징을 얘가 찾아내는 겁니다. 네. 친절하지는 못하죠. 친절하지는 않지만 얘가 컴퓨터의 능력을 믿고 컴퓨터에게 얘를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모델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내게끔 한다라는 게 이제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 성능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학습하는데 지도 학습에 비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되겠죠. 지도 학습은 좀 친절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덜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성능이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경망과 같은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상과 벌을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강화 학습의 예시는 그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테트리스, 인공지능 테트리스 혹은 벽돌 깨기 AI 그리고 뭐 슈퍼 마리오 AI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테트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고 어떤 경우에 좋은 AI라고 잘하는 AI라고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한 AI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테트리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상벌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AI를 하나 만들어요. 테트리스 창을 띄워서 뭐 규칙 뭐 블록은 똑같죠. 일자 블록, 뭐 L자 블록, 뭐 U자 블록, 뭐 이런 블록들을 나옵니다. 컴퓨터가 이걸 알고 있어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 내리기 버튼, 그 회전. 이 기능만 컴퓨터가 네가 이거 쓸 수 있어라고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실행을 하죠. 컴퓨터가 이 게임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상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 줄이 완성이 되어서 블럭을 다 사라지게 했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상 줄 수 있는 경우는 이게 많이 안 쌓여야지 좋은 거죠. 많이 안 쌓이는 경우, 블럭이 많이 없다. 그 경우에 플러스를 주는 거죠. 반대의 경우에는 벌을 주는 겁니다. 벌은 어떤 경우에 블럭을 쌓았을 때 이 공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 안 좋은 상황이죠. 테트리스 해보셨죠? 그래서 블럭이 뭐 많이 쌓였다, 높이 쌓이는 경우에는 이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 한 번 시도를 하면 컴퓨터가 한 번 시도하면 이게 점수가 어디서 많이 받았고 얘는 어디서 마이너스를 얻었다라는 것을 컴퓨터가 학습을 시키죠. 스스로 학습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세대를 뭐 만든 다음에 1세대에서
학습을 해서 2세대로 가고 3세대를 가고 4세대를 가고 이렇게 세대를 반복하면서 좋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강화를 시켜서 갈수록 좋은 것만 남기게끔 하는 그것이 이제 강화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벽돌 깨기도 마찬가지고 슈퍼마리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모든 이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모두 모아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안에 AI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머신러닝에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설명이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네, 다음 차시에서 이제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을 미리 한번 실습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